트럼프가 한국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전 세계로 퍼졌고 그 한마디에 세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굴복을 예견하며 비웃는 기사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단 이틀 후 모든 예측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이 D램 가격을 30% 인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세계 시장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실리콘밸리의 심장이 된 기업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급 단가의 급등, 생산 중단,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면 재검토. 모든 흐름이 단숨에 바뀌었죠. 그날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은 한 문장에 꽂혔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90%, 대한민국.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상무부에서 국제무역을 담당해 오면서도 이런 규모의 관세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의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이 백악관의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그 방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단 한 줄의 성명, D램 가격 30% 인상. 그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세계 시장 전체를 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전쟁이라는 것을요. 제 이름은 에밀리 로건입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워싱턴 D.C. 상무부 7층의 회의실로 긴급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제프 트라비스 백악관 통상보좌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공기마저도 긴장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손에 쥔 서류철이 탁자 위에 부딪히며 무겁게 울렸습니다. 서류를 펼치자마자 제 눈앞에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90%. 한국이 장악한 수치였습니다. 이건 무기입니다. 제프의 말은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을 봉쇄하려던 우리의 정책이 결국 한국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협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협상? 그들이 우리 빅테크를 인질로 잡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리사 첸, 엔비디아 구매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에밀리, 큰일 났어요. 삼성이 공식 발표했어요. 가격 인상이 즉시 적용된답니다. 유예도 없어요.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회의실 스크린에는 CNN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D램 가격 30% 인상 발표. 붉은 자막이 번쩍이며 화면을 덮었습니다. 제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예요.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카드가 있다. 한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죠. 관세 100%로 가겠습니다. 제프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며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제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복도로 나와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입니까? HBM3가 없으면 우리 H200 칩이 작동하지 않아요. 리사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삼성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그때 배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CEO가 부르십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고 복도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빛나는 도시의 모습과 달리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CNN이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AI 칩 생산 위기, 실리콘밸리 초비상. 앵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자막 밑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붉은색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이 보이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테슬라였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우리 공장이 멈췄습니다. 공급망 담당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조립 라인이 써버렸어요. 이번 분기 목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곧바로 제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다. 석 달이다. 석 달? 그것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저녁 6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을 원하십니다. 30분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자금률 12%.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었죠.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수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애플이었습니다. 에밀리 티브 밀러입니다. 지금 긴급회의 중이에요. 대안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 외엔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 워싱턴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창 밖의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려다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었다는 사실을요. 운전기사가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18% 상승, SK하이닉스 13% 급등.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려던 그 나라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부처의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재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통상 담당 보좌관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짙게 퍼졌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제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로 압박하면 한국이 물러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스닥이 3% 하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묻자 저는 준비해온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 서울. 직접 가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프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항복하러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비서실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출장을 승인하겠습니다. 단 결과를 가져오세요. 그 말에는 명령이 아니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오랜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심판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삼성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상무부 직원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간조차도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멀어질수록 도시가, 아니 미국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자료를 반복해 읽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곡선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막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도쿄 환승 대기 중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미 상무부 차관보, 긴급 서울행. 이미 언론이 냄새를 맡은 거였습니다. 댓글란에는 미국의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공항 스크린 속에는 제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통상 당국자 방한, 반도체 협상 주목.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삼성전자 박민석 전무. 내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에 서울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도로 위로 불빛이 흐르고 한강 다리 위에는 차량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 창가에 섰을 때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프가 받았습니다. 도착했습니까? 네. 아직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알게 되겠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고 한강 위로 수많은 차들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100% 관세안, 그것이 정말 무기일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까? 답은 내일이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준비한 게 무엇인지 그 답을 알게 된 것은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전 제품에 100%의 세금을 매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구글이었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인프라 담당 부사장의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예산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였습니다. AI 연구소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들의 사정도 같았습니다. HBM 공급이 막혔고 대체 공급처는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요. 상무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벽면 스크린의 숫자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 가동률 48%. 데이터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관세 발표 후 72시간 만의 수치입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제프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한국이 먼저 무릎 꿇을 겁니다. 그는 단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 반도체 협회가 방금 전송한 최신 자료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체 공급망 구축에는 최소 24개월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프는 서류를 낚아채더니 몇 장을 넘기고는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들의 로비 문서일 뿐입니다. 협회는 늘 기업 편이죠. 그의 비웃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리셨습니다. 스크린에 트윗이 떴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했다.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제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소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리사 체넥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긴급 내부 보고서.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엔비디아 생산 일정표 전체가 붉은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연, 취소라는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죠. 리사의 메시지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대로면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이사회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곧장 제프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압박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완화요? 그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영원히 한국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는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펜타곤을 보세요. 우리가 세계 최강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는 다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그만. 제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확신은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청문회가 열립니다. 출석해 주시죠. 위원장 보좌관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청문회라니? 이제 정치권마저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에 CNN을 켰습니다. 앵커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멈춰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불 꺼진 공장들과 텅 빈 조립 라인이 비쳤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자충수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보수 논객이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전쟁 선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테슬라 비서실이었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일론이 직접 통화하길 원합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능하십니까? 잠시 후 들려온 일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날카로웠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이건 재앙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신형 모델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루 손실이 5천만 달러예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신중했지만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정부 내부에 균열이 있습니까? 관세 정책에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불신이었음을.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봉쇄된 건 우리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매일 있었습니다. 다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프의 말대로 계속 압박을 유지해야 할까요?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하기로요. 아침이 밝자 상무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애플이 비상이사회를 소집했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티브 밀러에게서 온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공급망 붕괴, 대응 시급. 본문은 훨씬 절박했습니다. 10일 내 해결이 안 되면 아이폰 생산 중단을 검토합니다. 저는 곧바로 제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또 겁을 주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1시간 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실리콘밸리 가동률 48%. 다음 슬라이드에는 주요 기업의 생산 차질 현황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화면을 뒤덮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제가 제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한국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속보가 떴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정부 관세 정책 비판. 주지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캘리포니아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주정부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충분합니다. 제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금요일 청문회에서 결론을 내리죠. 그가 문을 나가자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엔 저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쿄를 경유해서라도 다시 서울로 가겠다고. 이제는 압박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습니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한밤에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출장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머물 각오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모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균열이 시작됐다. 우리가 만든 균열이.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이번엔 동행도 수행비서도 없었습니다. 공식 출장이 아닌 제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택시 문을 닫는 순간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봤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로 가시죠? 놀란 제가 잠시 침묵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 정부 분이시죠? 그의 말투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풍경은 지난번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건물, 사람들의 출근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밤의 불빛이 아닌 새벽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박민석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답장은 몇 분 만에 왔습니다. 오전 9시 본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듣게 될까? 그리고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호텔 로비에서 통역을 만났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 동행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영어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템플턴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님이 대기 중이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 32가 찍힐 때까지 심장의 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박민석 전무의 손이 제 앞으로 내밀어졌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실시간 생산 지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박 전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HBM 생산 현황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단가가 30% 올랐지만 주문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박 전무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그는 다른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작년 대비 주문량이 48% 증가했습니다. 세계의 세계 지도가 표시되었고 붉은 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우리 주요 고객사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죠. 그가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그 이름들이 모니터에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제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제재하려 했던 나라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기업들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납기 지연율을 보시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 관세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놀라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세는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고객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연구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죠. HBM3 개발 책임자 한지우 연구원입니다. 박 전무가 소개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도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회로가 미로처럼 얽힌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차세대 HBM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2단 적층 기술이에요. 세계 유일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지우 연구원은 눈을 들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돈으로는 안 됩니다. 철학이 필요하죠.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한지우 연구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특허 장벽도 존재하죠.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핵심 기술 관련 특허를 300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빽빽하게 나열된 특허 번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로건 차관보님. 단순한 현실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창밖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는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신규 HBM 전용 팹입니다. 내년 완공 예정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묻자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조 원입니다. 관세 발표 다음 날 결정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가하자 그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그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니까요. 미국이 스스로 경쟁자를 제거했잖아요. 그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생산 라인을 보시죠.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직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밝았습니다. 위기 속의 기업이 아니라 자신감에 가득 찬 연구소 같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박 전무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전무님, HBM사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박 전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봉쇄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중국 시장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도 사라졌어요. 무슨 뜻이죠? 중국은 자체 개발을 시도했지만 장비 수입이 막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가 우리를 독점자로 만든 셈이죠.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SMIC가 HBM 개발을 공식 포기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지난주 발표됐어요. 장비를 구할 수 없어서입니다. 식사 후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방진복을 입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클린룸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진동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빛나는 웨이퍼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게 HBM 생산 라인입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이에요. 웨이퍼 한 장에서 수백 개의 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한 대의 장비를 가리키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장비 한 대의 가격이 2억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자 박 전무가 웃었습니다. 비밀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해두죠.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월스트리트 저널 보셨습니까? 창무부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기사를 검색하자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자충수, 반도체 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기사에는 제 이름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 전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계속하시죠. 그가 새로운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우리 내부 회의 결과입니다. 문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관세와 관계없이 공급 지속 결정. 손해 아닙니까? 제가 묻자 박 전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기전입니다. 시장을 포기할 순 없죠. 그가 다시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이 결국 깨달을 거라고요. 무엇을요? 기술 패권은 압박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으로 얻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프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브리핑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장 돌아오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백악관이 혼란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셔야겠군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가셔야죠. 박민석 전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한지우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HBM사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땐 훨씬 더 놀라실 겁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박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곧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열려 있는 건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도 미래도 그리고 새로운 질서도 이미 열려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질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고 그 아래에서 이 나라의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그리고 의지도.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이미 바뀌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적인 행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제프가 먼저 나섰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입니다. 한국이 곧 항복할 겁니다. 트럼프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로건 차관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한국 탓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대통령님 속보입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방 관세 정책 취소 소송 예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캘리포니아가 우리를 고소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화면을 켜자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지사가 연단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테크 기업 CEO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이 관세는 캘리포니아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송의 승산이 있습니까? 주지사 옆에 서 있던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는 서류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검사 아론 윌리엄스입니다. 헌법상 통상 조항 위반입니다.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관세는 불법이에요. 트럼프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반역이다. 캘리포니아가 감히. 침이 튀었습니다. 제프가 급히 달래며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대응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앱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세는 총알, 우리 자신을 향해 쏘고 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오만과 싸우는 전쟁이었음을. 그 상원의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로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현실 인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외치며 세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감정으로 시장을 닫고 있죠. 이건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단지 어리석음이에요. 제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간담회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묘한 공포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보았고 이제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밖은 이미 어둑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 백악관 지붕 위로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길 끝에는 패배가 아니라 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CNN의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미국 한국의 무릎 꿇다. 그 밑에는 작은 자막이 깜빡였습니다. 협상 재개 합의 100% 관세 철회 검토.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 소리가 마치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덕분에 김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손발이 묶였고 우리는 세계 유일의 공급국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협력안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공동 생산 및 기술 공유 프로그램 제목 아래엔 3가지 항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미국 내 HBM 공동 생산 라인 구축,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센터 설립, 안정적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박 전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압박 대신 협력, 지배 대신 공존.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속 숫자들이 너무도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압박을 견딘 게 아니라 그 압박을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삼성과 SK 그리고 수많은 중소부품 기업들이 그 짧은 몇 달 사이에 공급망을 재편하고 독자 기술로 미국의 목줄을 쥐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잡는다면 미국은 여전히 반도체 패권의 한 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당신들은 중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봉쇄되고 고립되고 잊히는 길이죠. 순간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파도가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전무님, 그 제안을 정식 안건으로 G20에 제출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외교부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박 전무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자신감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호텔 복도에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파도 위로 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하늘에 무지개 한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압박에서 협력으로, 대립에서 공존으로.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건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힘이란 총이나 관세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신뢰라는 걸.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박민석 전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드는 그날을 위해. 그땐 당신들처럼 우리도 배웠습니다. 박 전무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존중을요. 그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우지 못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법이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인텔 시절 우리는 늘 경쟁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만으로는 산업이 성장하지 않아요. 공동의 이익, 공동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나 데이터보다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건 수치가 아니라 신념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바다가 한층 더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이건 우리의 최종 제안서입니다. 슬라이드에 커다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한미 반도체 신뢰 동맹. 그 제목 아래엔 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자산이 아니라 약속이다. 신뢰는 협력의 출발점이다. 미래는 함께 만들어야 한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박 전무님, 만약 우리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땐 우리도 어쩔 수 없죠. 독자 노선을 갑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이 우리 제안을 검토 중이에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때 김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선택은 언제나 미국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제 손에는 박 전무가 건넨 그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 동맹 구축안. 그 제목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며 제주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힘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신뢰를 먼저 내민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배하려 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각성이다. 진정한 강함은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박 전무의 마지막 말은 한방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 속에 넣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제주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빛과 바람이 부딪히는 그 풍경 속에서 이 모든 협상의 의미가 서서히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박 전무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미래를 준비해왔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바뀌니까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한라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처럼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문을 나서며 김 국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내일 G20 세션에서 이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호텔 복도 끝에 이르자 이수진이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기술을 완성한다는 말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가치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눈 속에서 20년 전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야망만 있었고 철학은 없었던 젊은 시절의 나를. 밤이 되자 호텔방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바다 위로 달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건넨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협력에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백악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미 반도체 신뢰 동맹 제안서. 첫 문장을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부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으로 세계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는 협력으로 세계를 구해야 한다. 새벽이 되어 문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바다가 잔잔했고 그 위로 떠오르는 여명의 빛이 희미하게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오만이었음을.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다. 그 말과 함께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고,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택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건 차관보, 당신은 내게 굴복을 권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건 굴복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협력이 곧 생존이다. 더 얼라이언스 비안드 보더즈.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제재한 이유는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술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두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하지만 파트너로 맞이하면 미국은 다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무부 차관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플러스 0.7%라면 대통령님,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석이라는 사람, 그가 직접 온다고 했나? 예, 대통령님. 내일 워싱턴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트럼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만나보자. 그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직접 확인해보지.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프의 표정이 굳어졌고 경제자문위원장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정원이 보였고 바람에 나부끼는 성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깃발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공존을 배우는 나라의 깃발처럼 보였으니까요. 집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박 전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계약보다 무겁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신뢰는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CNN의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한국 대표단과 회담 수락, 새로운 반도체 협력 구상론의 예정. 뉴스 앵커의 표정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또 하나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새벽이 비쳤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 새로운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코리어 U.S. 세미컨덕터 트러스트 이니셔티브, 신뢰로 다시 쓰는 기술 동맹. 그 순간 워싱턴의 하늘 너머로 붉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신뢰 위의 동맹뿐이라는 것을. 박 전무는 조용히 제프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싸움의 기세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자존심이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인텔 본사, 실리콘밸리요.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트럼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프라이드 위사우트 리절트 이즈 저스트 노이즈. 결과 없는 자존심은 소음일 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조차 그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박 전무는 문서를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미국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문서 위에 그래프를 짚었습니다. 이건 AI 반도체 시장 전망입니다. 5년 내 10배 성장, 시장 규모 5천억 달러. 이걸 놓치면 미국은 2등으로 남게 됩니다. 트럼프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프를 향해 물었습니다. 우리 쪽 데이터는 같은가? 제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트럼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좋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선언으로 만들죠. 내가 직접 발표하겠소. 미국이 한국과 함께 세계 기술 질서를 주도한다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봅시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백악관 안에서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기술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시대가 끝나고 신뢰의 시대가 열리는 상징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나설 때 저는 트럼프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로건 잘했소. 결국 우리가 이긴 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은 것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를 지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다. 두 나라가 다시 세운 믿음의 다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다. 신뢰가 곧 힘이다. 재무장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로건 차관보,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이 보여준 신뢰의 방식 덕분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했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준비, 경쟁이 아니라 신뢰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오래간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로건. 그 말 괜찮군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다리를 더 세우는 겁니다. 벽은 충분히 높았으니까. 회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백악관의 첫 회의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그땐 위협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건 거울 속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 묻는 목소리였죠. 기자들이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이번 협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저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는 없습니다. 대신 패배한 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배움과 신뢰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백악관 정원에 새벽 햇살이 번져 있었습니다. 국기 개양대 위에서 성조기와 태극기가 함께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세운 벽이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를 건너는 첫걸음은 신뢰였다. 그날의 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워싱턴. 오늘 세계는 힘의 정의를 바꿨다. 그것은 군사력도 자본도 아니었다. 서로를 믿을 용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됐다. 구글 본사 앞 잔디밭이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년간의 긴장과 대립, 불신의 그림자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단지, 인텔 본사, 애플파크,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까지 모든 곳에서 코 디벨로프먼트 데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로고가 함께 걸려 있었어요. 샘성 X 애플, HYUNDAI X 테슬러, 구글 X SKHYNIX.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실리콘밸리의 하늘에는 드론 500대가 떠올랐습니다. 빛으로 그려진 문장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테크놀로지 유나이츠 어스. 기술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었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그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나스닥 18% 상승, S&P 500 12% 상승. 경제는 회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며 전 세계가 한미 기술 동맹을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백악관에서도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다리 위로 미래가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주도에서 받아온 한미기술동맹 선언문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석 전무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어요. 기술의 미래는 신뢰와 함께 갑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우리가 진짜 얻은 건 기술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조명에 비친 그 탑은 더 이상 차가운 석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의 다리를 잇는 등불 같았죠. 그 순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박민석 전무.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다음 달 텍사스에서 만납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모니터에는 CNN의 마지막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벽은 사라지고 다리가 세워졌다. 그 밑에 작은 자막이 이어졌습니다. 신뢰로 다시 쓴 한미의 미래. 저는 펜을 들고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세계는 배웠다. 기술은 힘이 아니라 약속이며 그 약속의 이름은 신뢰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엔 이제 더 이상 긴장 대신 평화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이상한 전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NPR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첫 페이지를 함께 썼습니다. 그 이름은 신뢰입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별빛이 반짝였고 그 아래로 포토맥 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협정의 날이 아니라 인류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넘어간 첫날이라는 것을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한 줄 떠 있었어요. 발신인 한지우 연구원. 다음 프로젝트 이름을 브리지로 정했어요. 차관보님이 놓아주신 다리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술, 사람, 그리고 신뢰.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는 백악관 기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로건, 오늘 자네 덕분에 미국이 배웠소. 진짜 강함은 고립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되다. 그 아래에는 전 세계의 축하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수원 캠퍼스의 환호, 실리콘밸리의 불꽃놀이, 메타 본사에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저커버그, 그리고 오스틴 R&D 부지에 걸린 현수막. 터게더 위윈.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승리야?
그날의 마지막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2025년 10월 16일 워싱턴 D.C. 우리는 싸움을 끝냈다. 그리고 배웠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뢰가 세상을 움직인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자 창밖에서 다시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서울의 한강가에서 그들과 다시 마주 앉아 웃을 수 있기를. 그날 밤 워싱턴의 하늘엔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첫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강물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낮 동안의 복잡한 회의와 축하 행사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만든 다리이죠. 그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를 부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그 말에 한지우 연구원이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코드와 신뢰라는 언어를요. 모두 웃었습니다. 잔이 다시 부딪히며 또 한 번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서울의 불빛은 도시의 심장처럼 고요히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로 다리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다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 한지우 연구원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화상회의 중인 실리콘밸리의 미국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어요. 시차가 있어도 마음은 연결돼 있죠.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한강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 남은 건 숫자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용기, 그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던 거예요. 박 전무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뭘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다리를 더 단단히 만드는 일입니다. 후배들이 건널 수 있게요. 저는 잔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날 밤 한강 위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협정 체결을 축하하는 작은 불꽃놀이였어요. 붉은 빛과 파란 빛이 교차하며 하늘을 수놓았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신뢰 위에 세운 다리, 그 위를 걷는 발걸음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기체가 구름을 뚫고 오르자 태양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난 5개월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트럼프의 격앙된 목소리, 제프와의 끝없는 논쟁, 박민석 전무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한지우 연구원의 떨리던 목소리까지. 모든 순간이 한편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힘으로는 기술을 가질 수 있어도 신뢰 없이는 그 기술을 함께 쓸 수 없다는 걸요. 진짜 패권은 신뢰에서 태어나고 그 신뢰는 존중에서 자란다. 워싱턴의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창문 너머로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하늘과 똑같은 색이었어요. 그 파란빛이 두 나라를 하나로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는 상무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건 차관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 대신 자부심이 비쳤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석 전무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텍사스 R&D 센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얀 안전모를 쓴 한국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같은 도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거리가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어요. 5개월 전
이 도시는 긴장과 불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과 신뢰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동 R&D 센터 착공, 글로벌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진짜 시작. 하늘을 올려다보니 워싱턴의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은 분명히 서울과 이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다리 위를 함께 걸어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뢰로 세워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